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뭐 어제도 봐놓고서 모르는 척하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장에서 이제 종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죠. 뭐 다 일일이 자세하게 보면 한이 없고, 종 하면 또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뭐 사람 하나의 종으로서 학명도 호모 세이피엔스 가지고 있고, 침팬지는 사람하고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사람하고는 별개의 종이고. 그럼 이 종, 도대체 이게 종이 뭐길래? 사실은 뭐 종을 구분하는 게 딱 요거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학적 종 개념이라고 해서 이 동물한테는 이게 아주 적용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것이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자, 이 두 독수리를 보면 미국을 상징하는 대머리 독수리, 흰 대머리 독수리가 이쪽에서 보이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있다는 무슨 뭐 피쉬이글, 이게 화질이 왜 이러냐 이거 깨지고 영 레졸루션이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둘이 독수리가 이 두 독수리가 같은 종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뭐라고 어떻게 판단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이 둘이, 한 녀석은 아프리카에서 한 녀석은 미국에서, 생긴 게 너무 똑같은 나라면 이 둘을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얘를 잡아와서 미국에다 풀어놨다면 얘가 흰 대머리 독수리인지 아프리카 무슨 독수리인지 알게 뭐야. 그래서 나 흰 대머리 독수리야 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다른 종으로 간주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종이야 둘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서로 다르다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은 차치하고라도 별 관심 없어. 난 니들 해산물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같은 종의 일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의 일원입니까? 같은 종인데?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생겼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도 같은 종이래. 그럼 도대체 구분이 뭐야? 생긴 걸로 서로 비슷하면 같은 종이 아니고, 비슷하더라도 같은 종이 아니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같은 종이라네? 거기서 그 기준이 뭐냐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건 생식적 격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생식적 격리. reproductive isolation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를 교배를 해야 된다고. 어떤 서로 간에 짝을 지어가지고서 새끼를 정상 비정상이라는 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지. 우리가 다 정상이 어딨어? 우리가 다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 역시 그러한 생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구성원들끼리는 같은 종의 일원이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은 아무리 서로 비슷하게 생겨도 서로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혹시 새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새끼가 불임이라는 얘기겠지.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지. 그것을 왜 종의 하나의 테두리, 경계선으로 삼았을까? 이 생식적 격리가 종이라는 것을 구분짓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같은 종 안에서는 유전자가 같은 종끼리는 야 이거 좋아 한번 써봐 라고 서로 교환이 가능하죠. 어떤 식으로? 생식을 통해서. 생식을 하면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성생식. 암수가 구분이 되는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를 그 상대방, 파트너하고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반씩. 그런 과정에서 자손은 그 반반의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니까 그 일을 거듭하게 되면은 유전자가 나 혼자 스스로 뭔가 희한한 유전자를 돌연변이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해서 개발을 해내서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진화라는 건 안 쳐준다고 얘기했죠. 진화라는 것은 항상 종 단위로 수행이 되고
종 단위에서 진화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같은 종끼리는 유전자가 서로 교환이 되니까, 서로 자자자자. 그래서 내가 처음엔 가졌으나 그런 일을 거듭함으로써 곧 몇 세대 안에 내가 특이하게 개발을 시킨 이 형질이 다른 개인에게 전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전수가 안 되는 경계선이 어디? 바로 다른 종. 왜? 생식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식적인 격리로 교잡이 가능한 개체들의 집단이라고. 오늘 좀 심하다, 얘네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랬어요? 지난 시간은 별로 아니었는데 오늘 상당히 불편하네? 얘 왜 이럴까?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잠깐 일로 와봐. 예? 되잖아, 자식. 예. 저희가 생식 그대로 형질을 인간의 공개 걔는 이제 그 형질이 차이가 심하잖아요. 자연 교잡이 인공적으로 염전이랑 수용력을 뭐 남자가 추출해서 수정시키는 그런 거 수정시킨 다음에 다시 가능하죠. 근데 그건 인위적이잖아요. 인공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물론 인공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절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지. 염색체 개수가 서로 다르면.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서 염색체를 서로 짝을 못 지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잡종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잡종이 다음 세대에서 생식세포를 못 만들게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자 또는 난자를, 난 안 되지. 내가 만약에 정자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46개의 염색체의 개수가 23개로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정자의 23개의 염색체가 난자의 23개의 염색체가 다시 합쳐서 복원이 되잖아요. 그게 과정인데 염색체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종을, 그게 바로 말과 당나귀, 억지로 해가지고 염색체 수가 다르거든요. 둘을 교잡을 시켜서 잡종을 만들었어. 근데 이 잡종은 나중에 정자를 생산하려면 이 노새가 드디어 나도 이제 성인이 됐다. 나도 드디어 생식계에 진출을 해보자 해서 정자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 이 염색체 수를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왜 우리가 46개예요? 염색체의 개수가? 어머니한테 23개, 아버지한테 23개를 딱 받았으니까 하나의 염색체당 2개씩 있는 거예요. 그걸 반으로 딱 서로 갈라서 그게 되는 건데, 이 노새는 그게 불가능해지잖아. 이게 짝수로 딱 안 떨어지잖아, 이게. 완전한 2배가 아니니까. 개수가 다르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노새가 불임인 이유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죠. 그건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염색체 개수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개도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여기 이 애 말고 그레이트 데인이라고 하는 개는 이따만한 개가 있고, 여기서 치와와 같은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그 둘이 자연 상태에서 풀어놓으면 우리는 서로 같은 종이니까 생식이 가능해? 안 가능하지. 둘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로 이 모든 개들이 같은 종의 일원이냐? 자연 상태에서는 아니지, 이젠 더 이상. 생식적인 격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개입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긴 하겠으나,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 개에서 출발하는 이 모든, 늑대에서로부터 출발한 이 모든 개들은 현재까지는 하나의 같은 종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건 사실 이 경계선상에 와 있다고 봐야지. 이 중에 극단적인 어떤 품종들은 서로 간에 자연적인 교잡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로 계속 자연 상태에서 자기들이 번식을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은 이 차이점이 점점 더 벌어져서 이제 나중에는 절대로 서로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란 무엇이냐? 생물학적인 biological species concept라고 해서 이걸 왜 굳이 이것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서로 짝짓기, 교잡이 가능한 개체들의 집단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자작나무 같은 경우. 자작나무도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혼자서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름이 자작나무잖아. 무성생식을 하는 거야, 무성. 걔네들은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종에게 이 컨셉트에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자작나무가 저 들판에 100그루가 있으면 100그루가 100개의 종이, 100개의 자작나무 종이 있는 거네, 이 개념으로 하면. 그래서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는 개체들한테는 이게 딱이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뭐 동물들,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유성생식을 하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매우 편리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게 가능하면서 그의 자손들 또한 번식력이 유지가 되는, 거기까지가 이제 생물학적인 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은 그렇고, 그럼 각각의 종들을 우리는 종이 바로 진화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 어떤 것이 진화가 됐다라고. 새로운 종이 태어난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있는데, 인류에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종이 탄생을 했어. 인류 중에서. 새로운 슈퍼 인류. 어떻게 해서. 그 슈퍼 인류는 기존의 인류하고는 더 이상 교잡이 불가능해. 자기들끼리만 생식이 가능해. 이렇게. 새로운 종이 탄생했어. 축하합니다. 자. 그걸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새로운 종은 하나의 진화에서, 독립적인 하나의 이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허구만은 이 지구상에 이러한 종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중에 겨우 10% 정도만이 이 학자들이 파악을 할 정도로. 현재 생존하는 모든 동식물, 곤충, 세균 그 종들 중에서 겨우 고작 10%만이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어. 나머지 90%는 그들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채로, 그러다가 멸종도 했다가 새롭게 생겨났다가 하는 것을 모르는 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런 종들은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종들을 어떤 도서관에다 딱딱딱딱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도서관에다 종도서관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얘네들을 또 이제 분류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유연관계라는 것은 무슨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가 아니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연관계. 진화적인 유연관계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깝다는 얘기지. 진화적으로 훨씬 더. 그래서 사람에 비했을 때 사람과 진화적으로 가장 유연관계가 가깝다 또는 유연관계가 크다, 깊다라고 하는 종은 누구? 침새인지 현존하는 생물체 중에서. 물론 네안데르탈인이 살아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멸종이 됐으니까 네안데르탈인은 더더군다나 네안데르탈인은 현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는 사람과 다른 종도 아니지. 우리 현생인들과. 그럼 서로 결혼했던 흔적이 있어. 결혼해서 자신이 우리 몸 안에 특히 아시아인들이 저 유럽인들보다 조금 더 그 분포가 높아요.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유래한 유전자들이 전부 다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서로 간에 눈 맞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지. 어느 한 순간이었더라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당뇨라든가 무슨 심장병이라든가 알러지라든가 무슨 우울증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유래한 거라는, 이런 망할 놈들이 있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었던,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은 많죠. 네안데르탈인의 입장으로서 내가 열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환경이 문제야라고 하는, 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종들은 진화적인 유전 관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쫙 해서 지난번에 봤던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진화 계통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해서 우리하고 가장 진화적으로 가까운 생명체는 누구이고 뭐 하는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화적 유연 관계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훨씬 더 최근에 너하고 나하고 공통 조상을 공유했는가. 그게 바로 침팬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는 한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는 공통 조상의 시대. 이게 사람인지 침팬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다가 이제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아마도 그 침팬지 중에 일부가 새롭게 유전자의 변형이 생겨서 뭔가 조금 다른, 모르지, 또 우주인들이, 외계인이 와가지고서 침팬지들 중에서 몇 개 딱 보고서 쓸만한데 한번 유전자 조작을 한번 해볼까? 짱짱 바꿔가지고서 내버려 뒀더니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새로운 거의 실험실에서는 가능한데 미생물 같은 단계에서. 바이러스 같은 거는 물론 생명체는 아니지만 새롭게 얼마든지 진화를 아주 순식간에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 무슨 약을 때리면 새로운 종으로 변한 새로운 종이 아니라 새롭게 진화하는 바이러스들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 고등 생명체로 갈수록 그게 힘든 이유가 그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인데, 그건 정말로 10만 년, 100만 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하고 침팬지하고 갈라진 게 고작 100만 년 전이라는데 그게 아주 가장 최근이라며. 100만 년 정도 우리가 오래 살면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걸 관찰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으나, 자, 그러니까 영원히 오래 살자고요. 오래 살아서 한 100만 년, 1000년만 년, 100만 년 살아가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를 진화로, 그걸 보자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진화 계통들을 이런 식으로 가까운 척추 동물만의, 이 진화 계통도는 척추 동물들만의 계통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딱 보면 원숭이 비슷한 원숭이류들 중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여기 요 꼭지점, 요 브랜칭 포인트라고 하는 갈라지는 요 밑바닥에 있는 꼭지점, 여기가 바로 공통조상이 살았던, 그러니까 이런 진화 계통도는 항상 이 여기서 Y축은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더 깊이 Y축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오래된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척추동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리너구리가 누군지 알아요? 알을 낳는 포유동물인 것이지. 포유동물인데 알을 낳아. 그래서 호주 같은 데 가면은 있죠. 왜냐면 그쪽 동네에서만, 저쪽 남반부 나의 남반부가 아니라 남반구에서 가면 오리너구리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진화적으로 우리랑 매우 먼 것이지. 이들과 우리 간의 공통조상 시절도 있었는데 훨씬 더 먼 과거지. 유인원, 침팬지와 사람과의 공통조상 시절보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통적인 고전적인 그런 진화생물학, 그 다음에 무슨 분류학, 고고학,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섭렵해서 두루 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딱 보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엄청난 고도로 숙련된 기술입니다. 감탄할 정도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요 그림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수립을 한 것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요거는 요걸 가지고만 한 겁니다. DNA 염기 서열만 비교를 샥 해가지고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똑같네. 프로가 그들을 프로라고 부릅시다. 그들 이제 전통적으로 이러한 분류, 진화적인 분류를 담당을 해오던 그분들을 프로라고 부르면 프로페셔널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우리 같이 어줍잖은 DNA만 만지던 사람들이 DNA 염기 서열만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DNA와 침팬지의 DNA를 뽑아서 서로 이제 염기 서열을 쫙 비교를 해보면 98% 이상이 동일하다. 똑같다. 거의 겨우 2%보다도 훨씬 작은, 그냥 98%도 아니고 98점 몇 %야. 거의 98.9%에 가까울걸? 거의 같다고 봐야지. 뭐 다른 점이 뭐야. 겨우 그 작은, 그 2%도 안 되는 그 작은 차이점이 이렇게 끔찍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뭐 거의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DNA를 조사를 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은 거의 100%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서 내가 네 아버지다 뭐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친자 확인이 아니라 친부 확인 소송 뭐 그런 거 라고 할 때 DNA 검사하면은 그거 가지고 잡아내잖아. 이게 나의 친자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거 어떻게 잡아낼까? 우리가 이렇게 거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참 오묘한 얘기인데, 우리가 DNA가 전체가 사람 세포에서 각 세포당 약 30억 개가 넘는 30억 쌍이 넘는 DNA 염기 서열 쌍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 또는 2%만 하더라도 몇 개예요, 그렇지? 30억 개의 1%면은 몇 개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염기 서열이 차이가 나도 꽤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 조사만 해서 DNA 비교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충 짐작을 해서 알고 있었던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와우. 그러니까 이 진화적 유연 관계를 이제는 옛날처럼 뭐 그렇게 어렵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거 파악하는데. 그 전문가들도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막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야, DNA 조금만 줘봐. 그럼 내가 금방 하루 만에 내가 알려줄게.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요즘 좋은 또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DNA 염기서열 뭐 분석하는 거 시간이 너무, 옛날에 우리 인간 뭐 처음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니 뭐니 미국에서 인간 유전체 분석한다고 1990년에 시작을 했을 때 10년이 걸렸는데 10년. 사람의 유전체를 완전히 이제 분석하는데 지금은 뭐 한 2, 3주면 한다고. 사람의 유전체 한번 분석하는데 2, 3주면 끝나요. 그것도 돈도 엄청 싸게 들여서.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더 무서워서 한 뭐 몇 년 후면은 2, 3주가 아니라 2, 3일이면 끝나고 돈도 한 2, 3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DNA 염기서열 분석하는 게 점점 일도 아니게 돼 가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훨씬 더 보다 정확한, 이거 사람 약간 자존심 긁는 얘기네. 프로들이 볼 때. 뭐야, 어째? 니들이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이게 가능하다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니들이 DNA만 조사해가지고서 각각의 서로 다른 생명체 종들끼리의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정확하게 찝어내겠다는 얘기냐?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무슨 근거로? 힘들이지 말고 DNA만 조사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하고. 초기에 매우 심정적인 반발이 있었겠죠. 이러한 진짜 원래 있던 정통적인 프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주로 무슨 생태학, 진화학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너 뭐하니? 그러면 분자생물학 해요. 뭐 그러면 이제 일단 야,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속으로 예, 사실 그래요. 또는 또 이쪽 업계에서 이쪽 분자생물학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어쩌다가 이제 세미나 한다고 저런 뭐 생태학, 진화학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와서 모셔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어떤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 꼭 있어. 철딱선이 없는 놈들이. 아니 저딴 거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 하는, 또 뭐 하여튼 자식들 서로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인 거지. 자, 이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 생각을 혹시. 이게 확실하게 DNA만 분석을 해가지고서 진화적인 유전관계를 파악하는데 아주 독보적인 장점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겉으로 외관상 도저히 이게 차이점을 분간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야 사람하고 진핵 생물하고 훨씬 더 가까운 원핵 생물이 누구야? 고세균이야? 그냥 세균이야? 라고 그런 거 물을 때 도대체 어떻게 알 거야? 생긴 것만 봐가지고 사람 뭐 진핵 세포하고 고세균 세포하고 원핵 세포하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다는 얘기. 그거 역시 다 DNA 염기 서열을 해보니까 아 이거 고세균 훨씬 우리가 고세균하고 가깝네. 파악이 되는 거지. 다 좋은데 그게 정확하게 일일이 항상 맞아 떨어지냐라는 얘기지. 그걸 무슨 근거로? 염색체 개수만 가지고? 자, 그러니까 DNA만 조사하면, DNA 염기서열만 조사하면 나는 너의 족보를 다 파헤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은, 이런 근자감은 도대체 무엇을 일단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이 전제가 깨지면 다 이건 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전제. 이것이 이론적으로 정말 맞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는 사실은 아주 큰,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야 돼. 그것이 없다면, 같은 종이 같은 종. 왜 그럴까? 공통조상인 거지. 우리 모두 아무리 달라도 처음에 공통조상에서 출발했다는 전제가 없으면, 무슨 소리야? 말이 돼? 서로 다른 개체들 간에 DNA만 서로 같다고 해서, 이게 너희가 무슨 연관이, 처음에 우리 초기에 DNA 염기서열 분석을 가지고, 포렌식, 그걸 한국말로 법의학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누가 샘플 흘렸는데, 이거 가지고 DNA 조사해 보니까, 이거 너 오제이 심슨 거네? 일로 와, 이 여자 죽였지? 라고 했을 때 처음만 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아니, DNA 염기서열이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DNA를 흘리고 갖다 치자, 그 사람의 DNA가 어쩌다 우연히 오제이 심슨의 DNA와 오제이 심슨 누군지 알아요, 혹시? 모르지? 알아요? 나랑 같은 세대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우연히 같을 수도 있잖아! 아주 낮은 확률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변호사들이 하기도 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물론 이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말이 되지만 공통조상이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통조상의 후손들이다 라는 대전제를 깐다면 왜 이것이 DNA 차이가 결국 진화의 과정과 항상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바로 이거죠. 그럼 우리가 DNA가 그런데 공통조상이었을 때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DNA가 서로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각자의 개인이? 뭐 때문에 우리 DNA 염기서열이 달라졌어요? 돌연변이 때문에 달라진 거야. 그래도 돌연변이의 특성은 뭡니까? 돌연변이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죠? 왜 발생이 아니냐? 무작위. 짐 싸서 나가, 오늘 하산해도 되겠다. 모든 거를 다 터득했으니 가방 싸서 나가세요. 오늘 강의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발생하잖아. 돌연변이가 예를 들어서 나와 여기 있는 이 학생의 DNA에서 항상 어느 지점에서 똑같이 발생한다는 그런 법이 없잖아. 나의 어떤 유전체, 염색체 어떤 지역에서 재수 없이 발생한 돌연변이는 그 위치는 어떤 다른 개인과 완전히 다르지. 무작위로 발생하니까 이게. 그럼 그 무작위라는 얘기는 어떤 특성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가 있죠? 어떤 경향성, 무작위라는 경향성은 무엇과 관련 지을 수가 있죠? 무작위로 발생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돌연변이는 그냥 그대로 그 돌연변이에 축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이 염색체의 차이가 이 개인 A와 개인 B를 서로 각자 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개인 A와의 이 차이가 훨씬 더 크다. 그 얘기는 공통조상의 개념에서 보면 이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훨씬 더 먼 과거에 공통조상을 공유했느냐 하는 게 이론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5분 만에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100% 똑같겠지. 그죠? 그런데 그 일란성 쌍둥이가 100년을 살고 나서 서로 다시 만나가지고 그동안 잘 있었니? 우리 반가운데 DNA 염기 서열 분석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염기 서열 분석 2만 원이면 돼. 너 돈 2만 원도 없냐? 그러면서 이제 이틀이면 돼. 이틀 해가지고 했더니 어떡할까? 100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고 100년인데 끽해야 사실은 좀 같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잘 확실히 모를 일이에요. 100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물론 세포를 이렇게 분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돌연변이가 생겼겠으나 어느 세포를 지금 찝느냐에 따라서 확률은 달라질 확률이 많긴 하지만 100년이면 그렇다 쳐. 그러나 매우 비슷하긴 하겠지. 100년 만에. 근데 이 두 쌍둥이가 한 2만 년을 서로 살다가 갑자기 서로 재회를 했네? 2만 년 후에 이 둘을 염기서열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100%내 장담 먹었는데 둘의 DNA는 다를 거란 말이야. 그것을 이제 공통조상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이 자손들과 비교를 해보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 DNA 염기서열이 다르면 다를수록 훨씬 더 먼 과거에 너하고 나는 공통조상을 공유했구나라는 것이 이론이 성립이. 그래서 정확하게 DNA 염기서열 분석으로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도 파악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시간까지도 얼마 전에 얼마나 먼 과거에 너하고 나하고 서로 갈라졌는지를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얘기고 다시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건 그냥 집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의 주제.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하나는 이 진화적인 유연관계, 종의 개념과 진화적인 유연관계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 DNA 염기서열 비교, 그것의 이론적인 타당성이 여태까지 지금 제가 쓸데없이 떠들은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생명체가 이것이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는 이렇게 거기에 이것까지 특성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생명체는 또 한 가지 이 구성, 자기들을 이제 조직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직하는 방식이 또 특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어로 hierarchic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hierarchy라고 하잖아요. 보통 얘기를. 계층적으로. 뭐 뭔 소리냐 하면 이 구성 단위가 조직을 하는 이 구성 단위가 점점점 보다 한 단계 높고 마치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급을 하듯이 이렇게 좀 더 복잡하고 높은 단위로 구성이 좀 더 하부, 좀 더 단순하고 그런 작은 조직에서 복잡하고 큰 그런 구성 조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특성을 전부들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물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조직, 기관, 기관계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서로 그러한 계층적인 조직, 구성 조직은 모든 생명체가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나 누구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죠? 조직, 기관, 기관계? 동물? 식물도 이걸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엇이라 해야 돼? 세포 분열은 다 해, 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다 하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생명체는 뭐? 다세포. 다세포 생물이야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조직은 뭡니까?
세포들인데 비슷한 세포들끼리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야 우리 뭔가 특이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는 얘네들을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티슈. 근데 그런 서로 다른 조직들이 갑자기 또 모여가지고서 야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한번 수행해보자. 그게 바로 기관이 되는 거고. 기관은 많잖아요. 심장, 뇌, 무슨 위, 뭐 여러 가지 기관들 다 알고 있는 그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된 거지. 그 다음에 그러한 서로 다른 기관들이 또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지는 않았지만 멀리서라도 서로 응원을 하면서 응원 메시지 보내면서 야 우리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 맞지? 맞지? 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하나로 기관계로 구분을 하는 이 세 단계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포라는 것을 하나를 이루는 여기가 생명체의 출발점이지만 요게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도 벌써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계층적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진급을 해왔잖아요. 거기다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서 아쉽게도 세균이라든가 효모라든가 또는 원생생물이라든가 하는 그런 단세포 생명체들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곧바로 월반하는 거지. 개체로. 하나의 세포가. 그러니까 이 희열을, 이 짜릿한 조직, 기관, 기관계를 이루는 이 짜릿함을, 못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 전부 다 그러한 계층적인 구성의 하나의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생명체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런데 심지어 이 계층적인 구성 체계는 하나의 개체를 떠나서 그 범주를 벗어나서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체 단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복수의 개체들이 모여있는 개체군인데 이 개체군은 뭘까요? 요 개체군이라고 하는 요 용어, population은 어떤 한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딱 한 종류의 같은 종의 생명체들을 개체군이라고 개구리만 보이잖아 지금 여기 같은 지역에. 그래서 그것을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population.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어떤 지역에서 어떤 딱 한 종류만 사는 경우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 별의별 종의 생명체들이 다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봐 여기 있는 모든 이 세균들 서로 다른 세균들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안 보이나? 이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서 모든 서로 다른 종의 생명체들이 같이 하나의 큰 그 덩어리를 우리는 군집,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더 나아가지고서 발상에 이 확장을 해서 이 군집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특정한 지역의 모든 환경까지 이제 비생물학적인 환경 요인까지 다 합하면 우리에게 훨씬 친숙한 용어인 이 생태계라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유기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유기적인 하나의 단위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크게 고단위로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끝판왕은 결국은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여기까지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것의 개념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에 주입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물론 이런 식으로 생물의 개체적인 구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원래 본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창발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또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이 설명은 생명체는 이러한 계층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연유로 창발적인 특성을 표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발적인 특성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창의성인가? 다양성인가? 그것도 아니고 다양성도 아니고 창의성도 아닌 것이 뭘까 이게? 정의를 제대로 사전적인
의미의 창발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아니, 왜 이게 이퀄이 돼야지? 왜 이게 더, 부등호가 여기 성립을 하지? 전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의 합인데, 그럼 이게 이퀄이 돼야지 세상에 이게 더 커? 전체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서 믿으라고? 진화란보다 더한 놈들이야, 이거. 풀어서 설명해 줄래? 하면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잘 모르겠지 하면 바로 이거지. 야, 계층 단계가 있잖아. 세포 단계가 있지. 세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뭐가 되지? 조직이 되지. 세포 단계에서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포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 세포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알던 그 세포가 내가 알던 그 세포가 뭐라고 해도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오던 세포에 관해서 난 뭐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끼케야 그 조직이라는 게 뭐야? 그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살자 해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낸. 갑자기 조직이 되니까 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특성을 표출하는 거야. 너 뭐지? 너 어디서 나왔어, 이거? 내가 세포 때, 니들 세포 때는 전혀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특성인데 왜 조직이 되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해? 조직이 갑자기 기관을 만들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이거. 뇌는 결국 뭡니까? 특이한 종류의 세포인 뉴런, 신경세포들과 그 신경세포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 뉴런과 비슷한 또 다른 신경세포들이 이런 신경 조직을 막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서 그들을 완전히 훨씬 더 극단적으로 잘 조직화 시켜가지고서 뇌라는 하나의 기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포 단계, 조직 단계, 그다음에 기관 단계가 이게 전부 계층적으로 하나씩 올라갔는데 신경세포 그래서 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신경세포를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 신경 전달, 무슨 신경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전부 다 공부하고 모든 것을 마스터했어. 그래서 뭐 니들 정도, 그래서 건너뛰었어 이제. 야, 그러면 내가 이걸 전부 다 알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니? 근데 갑자기 얘가 탁 나한테 뒤통수를 치는 거지. 너 이런 거 알아? 하고 이 뇌에서 발생하는 지능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 얘네들이 이거 발생시키는지 알겠어? 여기서 딱 갑자기 튀어나오는 감정, 분노, 무슨 행복, 이런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건지 알겠어? 답을 못 하는 거지. 아무리 이걸 공부해봤자 여기서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설명해도 창발적 특성이네 하고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이전 단계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특성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창발적 특성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창발적 특성은 생명체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이구나. Yes or no? No. 왜? 분위기상. 아니 다른 거 공부할 때, 좋은, 어떻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다른 거를 공부할 때 어떠한 창발적인 특성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별. 네. 뭐 지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구에서 무슨 특정한 이제 지구 전체를 아는 별 하나 뭐 태양을 아는 다른 은하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 그러니까 창발적 특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별거긴 한데 무슨 생명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잘 가지고 있어. 자전거 창발적 특성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자전거 부품에 대한 설명이 창발적 특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차고에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 보통 미국 사람들은 다 차고들 하나씩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자기 차고에 가면 차고 바닥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전부 다 분해해 가지고서 부품들을 전부 널브러뜨려 놨다. 자전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각각을 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느냐 모른다는 얘기지. 그냥
쇳덩어리지. 하나하나 작은 쇳덩어리.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 전문가인 미케닉이 하나 와가지고서 조립을 멋있게 딱 해가지고서 타고 가버렸다. 왜냐면 감탄할 좀 창발적 특성이네. 갑자기 얘네들이 자전거가 되다니 하고. 그게 창발적 특성이 얘라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창발적 특성은 왜 생긴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멍청했으면 그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창발적 특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전체를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창발적 특성이네. 그게 바로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창발적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생명의 창발적 특성이 생명의 하나의 특성으로 뭐 자랑할 거리가 전혀 아니네. 자, 그러면 왜 생겼느냐, 이게. 키워드, 환원주의, 한계. 그러니까 환원주의라는 것은 처음에는 과학을 접근할 때 환원주의는 정말 유용한 접근 방식이었었는데, 시계? 시계가 도대체, 이 복잡한 시계에다가 어떻게 작동 원리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 모르겠지? 내가 한번 알려 줄게. 분해해봐. 시계를 분해해봐. 톱니바퀴가 몇 개야? 걔네들이 어떻게 맞물려 있어? 다 보이지? 그러면 자, 얘네들을 네가 한번 머릿속에서 맞춰봐.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지? 그게 바로 환원주의적인 접근. 무엇인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의 그 컴포넌트를 분해해서 그것들을 따로따로 기능을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종합하는 정말 파워풀한 과학을, 서양 과학을 이끌어온 접근 방식이었지. 동양 과학은, 동양의 사상은 항상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면서 직관에 의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알게 된다 하고 계속 들여다보다가 100년이 지나도 모르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서양이 과학을 동양보다 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앞서게 하기엔 원동력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데서 다 적용이 될 줄 알고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진짜 임자를 맞는 거지. 이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할 때는 뭐 대충 그 구성원들을 다 파악하고 그들이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예측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이 구성원들이 복잡할 뿐더러 그들이 서로 간에 맞물려서 발생시키는 상호작용이 워낙 복잡한 거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지를 이 머리가 도저히 이 작은 머리로는 이게 감당이 불가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항복하면서 얘는 창발적 특성이야. 그냥 사람 불러야 돼. 하고 이렇게 치부를 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겠지. 그거를 창발적 특성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치부하고 에이 이게 생명의 이건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반성을 하고 환원주의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환원주의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창발적 특성에 관한 어떤 그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지.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것만 계속 드립다 공부하면 얘네들이 이게 될지를 예측을 못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렇게 접근해보자. 요즘 이제 새롭게 자 옛날처럼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이것은 없었던 용어조차 없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네가 백날 하나하나 쪼개갖고 공부해봤자 백날 뭐 헛공부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보자. 총체적으로. 그게 네 머리로 되겠어? 안 되지. 누구의 도움을 빌려야 될까?
컴퓨터야 도와줘 막 해서 그래서 컴퓨터는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요즘 이제 AI가 계속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지 AI가. 정말 내 동기 고등학교 동기 절친이 수재였어. 서울대학교에서도 매우 수재였었는데 공대를 갔는데 야, 난 정말 저 녀석은 정말 천재다 싶을 정도로 그 녀석도 유학을 갔었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어요. 별짓 하다가 막 이렇게 1990년대 중반쯤에 야 어디 인공지능 너 인공지능 한다며 인공지능 어떻게 뭐 가능성이 있어? 그랬더니 그 녀석 한다는 소리 꿈이야 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고선 그 녀석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딴 후에 변호사가 처음에 되더니 그것도 안 되겠다 하더니 이제는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행복하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살고 있어. 뭐 행복하면 됐지 뭐. 그래서 근데 지금 요즘 이 AI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지금. 꿈이라더니 자식 나한테 사기를 치고 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으로 도움으로 얼마든지 이게 발전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동안에 난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생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의 기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창발성하고 시스템 생물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과학이론의 본질, 이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생물학 책에 언제나 다 들어있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각자가 생물학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자기들이 못났는지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지. 빈정상해가지고. 진화론에 관한 얘기예요. 진화론, 항상 진화론이잖아. Theory of Evolution, Theory 하니까 진화론을 이제 폄하를 하는 측에서는 야, 그거 겨우 이론 가지고 정확하지도 않은 이론 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 속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끈해가지고서 진화론이 이론이지만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론하고는 달라. 과학에서의 이론은 얼마나 훨씬 검증이 된 것인지 알아? 그것을 이제 막 열심히 설파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 너 잘났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질문이 여러 개에서 지난주에도 받고 이번 주에도 이런 질문, 바이러스는 도대체 생명체이냐 무슨 뭐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바이러스 자체는 여러 가지 면이 생명체로 간주될 수 없는 어떤 결여 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혼자 대사 작용을 못한다라든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든가, 또 반면에 유전 물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뭐 하는 식으로. 이게 얼마나 복잡해 전부들. 그래서 이 바깥쪽은 전부 이런 식으로 단백질로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 녀석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꽤 지연이, 그것이 인정이 되는데 꽤 지연이 됐었어요. 1950년도에.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건 아니고 이건 무시하고, 그때만 해도 이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꽤 큰 논쟁이 벌어져가지고서 야, 이게 DNA가 유전 물질이야? 아니면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야? 라고 막 논쟁이 벌어졌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논쟁거리가 돼? 당연히 DNA이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멘델 선생님께서 드디어 유전자라는 개념, 뭐 벌써 54분이 됐네? 아유, 그만, shut up. 10분. 미안합니다. 자, 이따 10분 후에 만납시다.